서울의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한강 노들섬에 왔습니다. 노들강변 백사장, 휘휘 늘어진 가시에다가 옛 노래처럼 여기 수양버들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옛 정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노량진역 부근에는 옛날에는 노들나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차량들만 부지런히 오가고 있습니다만 100년 전만 해도 저곳에는 많은 객점들과 주막들이 한양으로 오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과거철이 되면은 청운의 꿈을 품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또 과거철이 지나고 나면 낙방한 선비들이 나룻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물을 강물에 떨구었는지 모릅니다. 누들나루가 건너다 보이는 강변에 앉아 이생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갖 상념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것저것 생각해 무엇하리. 풍덩 빠져버리면 그만인 것을. 마음을 독하게 사려먹은 이생이 물속에 뛰어들려는 찰나 등 뒤에서 어깨를 덥석 거머쥐는 손이 있었다. 아까부터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군졸이었다. 젊은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오? 눈을 부라리고 있는 군졸을 보며 이생은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껴 울었다. 보아하니 선비신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양반이 어째서 몸을 던지려 하오? 털어나 보시오. 나 같은 사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 않소? 부드러운 말씨로 보아 자기를 잡아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선 마음이 놓였다. 소생은 지난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목표로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달렸죠. 생계는 어머님의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지셔서 그나마도 힘들어졌지요. 이번 과거에 응시하려고 한양으로 오려 했는데 도잣돈을 마련하기가 난감했어요. 이생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굽이굽이 이어졌다. 어머니, 외삼촌께 말씀 올리면 노잣돈 좀 구해주시지 않을까요? 외가에서 한 달에 보리쌀 2~5말 보내줘.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처진데 무슨 염치로. 그 댁도 요샌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풀이 죽은 자식을 바라보며 노모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애야, 네 아버님 생전에 고을 현감하고 동문수학관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 들었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이생은 30리길을 걸어 고을 현감을 찾아갔다. 뭐라? 노잣돈을 구워달라고? 글을 읽는 선비란 모름지기 절개가 대쪽 같아야 하거늘 비루하게 노잣돈을 구걸해. 현감으로 앉아 그런 걸 죄에 돌봐주자면 고을을 팔아먹어도 모자라겠구나. 현감은 온갖 모욕을 주며 이생을 내어 쫓았다. 결국 노모가 머리채를 팔아 마련한 엽전 단양을 손에 쥐고 한양길에 올랐다. 삼거리 주막 앞을 지나려는데 주모가 보고 아른 체를 했다. 아이고 도련님, 드디어 과거길에 오르셨군요. 감축드립니다. 이생은 문득 이 댁엔 모아둔 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들고 있던 옷보따리를 내밀며 사정을 했다.
이거 내 어머니가 지어주신 도포와 바지 저고리 일습일세. 이걸 맡길 테니 노잣돈 30양만 구워주게나. 아이고, 주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야 말입죠. 주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옛날 이생의 어머니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해 서린 양을 선뜻 구워주고도 싶었지만 외딸 금순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이생이 거듭 사정하자 주모는 마지못한 듯 옷을 잡고 10량을 구워주었다. 도련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생이 실개천 돌다리를 건너려는데 뒤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모의 딸 금순이가 댕기머리를 날리며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다. 어릴 땐 소꿉놀이를 하며 같이 놀기도 했으나 남녀가 유별하고 워낙 지체가 다른지라 커서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금순이었다. 먼 길 떠나시는데 옷을 두고 가시는 것 같아 부끄럼을 무릅쓰고 들고 왔어요. 그건 댁에 맡겨둔 건데. 어머님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이 새 옷을 입고 과거를 보셔야죠. 저희 어머님이 야박하게 군 거 용서하시고 받으시어요. 이생이 마지못한 듯 옷을 받아들자 금순이는 품속에서 엽전 괴미를 꺼내 이생에게 내밀었다. 이건 소녀가 틈틈이 모아둔 돈이에요. 노자에 보태시어요. 엽전 10단량을 이생의 손에 쥐어주는 금순이의 볼이 복숭아빛으로 물들었다. 그간 노잣돈 마련을 위해 갖은 서름과 수모를 받았던 이생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은혜 내 평생 잊지 않을 테야. 이생은 기필코 과거에 급제해 이 보답을 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고향을 떠나왔다. 그런데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으니 무슨 낯을 들고 어머님을 뵐 것이며 금순이에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는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죠. 이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참 안 됐군요. 헌데 사정이 딱하기로 말하자면 나 역시 마찬가지라오. 군절도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시골에서 나절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궁궐을 지키는 금군으로 뽑혀 한양으로 오게 됐죠. 헌데 병환이 위중하신 칠순 노모를 두고 왔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소. 이 강을 건너면 두 번 다시 어머님을 뵙지 못할 것만 같아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오. 이러면 어떻겠소? 나하고 옷을 바꿔 입고 내 대신 금군 노릇을 해보는 건 어떻겠소? 저더러 위장 금군이 되란 말입니까? 내 군첩을 드릴 테니 금이부에 가서 보이면 믿어줄 거요. 난 어머님 임종을 지켜드리고 올 테니 넉넉 잡고 5달만 대신해 주시오. 이생은 이판사판의 몸이 무엇인들 못하랴 싶어 군졸의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5달 후에 만나기로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금이부에서는 이생이 내민 군첩을 받아보고 별 의심 없이 이생을 금군으로 받아주었다. 변들이 국문에 배치돼 고단하고 고독하기 짝이 없는 낮과 밤을 보내는 가운데 1달이 가고 2달이 흘러갔다.
만약 그 군졸이 와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영영 처량한 문지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럴수록 어머니와 금순이가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그런 어느 날 금군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겨우 3사람뿐이었다. 너는 어디까지 글을 읽었느냐? 계몽편을 반까지 읽었습니다요. 너는 소학 초곤까지요. 또 너는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대답에 놀란 군관은 그를 어원지기로 임명했다. 어원은 임금이 가끔 거동을 해 풍류를 즐기는 곳이라 그를 아는 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 임무를 부여받은 이생이 어원의 이것저것을 살피는 중에 경치가 아름다운 팔각정이 눈에 띄었다. 정자에 올라가 보니 탁자 위에 문방 사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누군가 시 한 수를 써내려 가다가 미처 채우지 못한 듯 비워둔 글귀가 보였다. 어찌해서 시구를 채우지 못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흥얼흥얼 시구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절로 감흥이 솟구쳤다. 이생은 도도한 시흥이에 떠밀리듯 자신도 모르게 붓을 들어 시구를 채워나갔다. 글귀를 다 써놓고 스스로 만족해 시를 첫머리에서부터 읽어보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란 이생이 급히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동시에 임금 일행이 나타났다. 아니, 이럴 수가. 시축을 내려다보던 임금은 깜짝 놀랐다. 낯선 글씨로 필력도 힘차게 비워둔 글귀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감히 무엄하게 임금의 어필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당장 그놈을 잡아 대령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번개같이 내달아 어원 숲속에 숨어있는 이생을 잡아왔다. 네가 이 글귀를 채워넣은 게 분명한가? 상감마마, 죽여주옵소서. 임금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이처럼 훌륭하게 글귀를 채운 자가 대신이나 학자는커녕 하찮은 금군이라니. 괘씸하지만 한편으론 기특한 생각도 들었다. 네가 어디서 글을 배웠고 어떻게 금군이 되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소상하게 말해보라. 이생은 이러나 저러나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감을 찾아간 것에서부터 군졸의 옷을 바꿔 입고 금군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하루였다. 이생의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임금은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이생을 바라보았다. 닷새 후 별과를 보일 테니 다시 한번 과거를 보도록 하라. 너무나 뜻밖의 어명에 대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닷새 후 과거장에 들어가 시제를 보니 어원의 가을 풍경을 읊어보라는 것이었다. 평생 어원에 들어가 본 적조차 없는 선비들은 붓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생은 시상을 가다듬고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관리에 따라 이생은 관모에 어사화를 꽂고 임금님을 아련했다. 상감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생의 장원급제를 치하한 다음 만조백관을 둘러보았다. 가난한 선비를 박대한 현감은 한 고을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니 즉시 내어 쫓고, 군절은 효성이 지극하니 군령을 어긴 죄를 묻지 말고 더 좋은 벼슬을 주도록 하라.
추상같이 어명을 내린 임금은 그윽한 시선으로 이생을 바라보았다. 주막집 주인의 딸 금선은 그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우니 신분을 올려 그대와 혼인하도록 명하노라. 어명을 받은 이생은 상감의 은혜에 오직 감업할 따름이었다. 보름 후 이생은 노들나루에 나가 귀인을 맞이하라는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대체 누가 오기에 임금님이 어명을 내린 걸까 궁금증을 느끼며 나루로 나간 이생은 가마에서 내리는 노모와 금순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게 임금님의 배려였다. 노모와 금순을 실은 나룻배를 타고 한양 성중으로 향하는 이생의 마음은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강현 백사장 모래마당 밝은 자구 안국 풍상 비바람에 몇 번이나 지나갔나